부담부증요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자, 이 메시지는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부증여가 굉장히 좋은 절세법이긴 하지만 특히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중과가 나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주택자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모든 내용이 기사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 기사를 제가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출처를 먼저 보면은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고요. 1월 10일자죠. 하진아 기자님인데 신지의 가연텍스 세무사님이 작성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처음 뵙는 분인데 어쨌든 좋은 내용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서머리만 잠깐 보면 다주택자는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3억 이상 주택 증여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세 12% 들어갈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5년 후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려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죠.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 증여인데 보유세가 많이 나서 할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도하는 거, 등록하는 거, 증여하는 거. 근데 이 중에서 등록하는 건 아파트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도하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증여라는 거죠.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 그래서 이게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가는 로드맵이. 자, 증여는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담부 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 구간을 줄이는 절세 방법이다. 제가 왜 양도세가 나오는지는 말씀드렸죠.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거기에 끼어 있는 채무가 넘어가면은 채무 명의자가 어머니 명인데 그 채무를 그걸 받는 자녀가 떠 안아버리면 말 그대로 부담부잖아요. 부채를 부담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의 채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 채무 부분은 빠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수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합의 세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표정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자, 여기 모친이 있고 자녀가 있다. 넘긴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끼어 있는 대출까지, 뭐 보증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채무고 채무 외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수 증여는 그냥 이거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이거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내는 것이고, 그리고 명의 이전했으니까 이제 취득세 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 채무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양도세는 넘기는 사람 모친이 이게 되는 것이고, 요 채무 외적인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이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과세 체계가 양쪽 다 걸리고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무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 어설프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양도세가 나와버리는데, 만약에 이 모친의 세대를 봤더니 여기가 다주택자. 그리고 여기에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럼 이 양도세가 당연히 중과가 들어가겠죠. 중과가 들어가면 장특공이 없고 가산세율이 또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오히려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당초 일반 증여보다 훨씬 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은 세무사님한테 맡기세요. 자, 한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사례 정도 해드릴게요.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걸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 자녀 B에게 사전 증여하고자 하는데 딱 벌써 보세요.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주택이 많아서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취득가 5억, 전세 7억 2천, 현재 시가는 12억. 이 정보가 다 있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까요?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 증여하는 거다. 이 경우 3억 원의 증여세를 자녀 B가 부담해야 한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1. 12억에 대해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 가급적 성년 자녀한테 해야 돼요. 미성년자한테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증여 주택을 증여받고 매년 또 이게 보유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성년자라면 그 보유세를 어떻게 내겠어요? 뭐 정말 소액이면 낼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증여해 줘야 돼요. 그럼 재차 증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증여하면서 계속 증여세 계속 내야 돼.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0% 증여하면 12억짜리를 하고 성년 자녀라고 하면은 과거에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 과표가 11억 5천이 나서 계산해 보면은 약 3억 정도가 이제 증여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 시가 12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이게 넘기는데 증여세가 한 3억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취득세는 일단 뺐어요. 자, 이 경우 증여세를 자녀 B가 부담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1세대 1주택 부담부 증여 있는 경우인데 이때 부담부 증여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자,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말해요? 증여받는 수중자예요? 아니면 증여자예요? 증여자죠, 증여자.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두 개가 좀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돼, 지금. 자, 여기 사례에서는 A씨죠, A씨. 그리고 우리 그림에서는 여기 어머니. 자,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이제 부담부 증여를 어지간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증여를 해주는 A씨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전세 7억 2천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양도세가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 원으로 단순 증여 3억에 비하면 2억 2,400만 원이 절세가 된다. 전세 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됐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케이스 2번입니다.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 부담부 증여인데 넘기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은 일단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증여세와 양도세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 양도세를 내는 요 모친 사례에서는 지금 A씨입니다. A씨 같은 경우에 지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도세가 있어 없어요? 비과세니까. 없죠. 비과세가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돼요? 채무 외적인 거 12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채무분이 아까 7억 2천이라고 했잖아요. 전세가 7억 2천. 그럼 7억 2천 빠지니까 과표가 4억 3천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7,600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가 12억까지 가니까 기존에는 9억이었고 요 채무 부분을 더 높이면 더 좋아 안 좋아요? 더 좋겠죠. 더 빠져버리고 과표가 그만큼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댓글은 다 못 따라드리는데 이런 댓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제가 부담부 증여 설명했었던 영상에 왜 채무 비율이 더 높아야 유리하냐 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요 채무 부분이 12억까지는 빵이니까 1세대 주택 비과세 빵이니까 기존에는 9억이었고 그럼 이거를 응용해 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기 싫은 주택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전에는 미성년자였는데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성년 자녀가 됐어요. 얘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한 전세값을 많이 받아서 전세 놓고 그런 상태에서 부담부증으로 넘겨버리면 돼요. 이제 물론 이제 부모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자식 잘 되라고 저 채무를 넘겨주기 싫죠. 아이 그래도 집을 줬잖아요. 그 채무 갚는 건 알아서 하라고 해요. 내가 그 정도면 해줬지 뭐. 언제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돼. 그 정도는 네 몫이다라는 거죠.
그게 싫어? 아, 그럼 그냥 팔면 되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게 되면은 여기 양도세 부분, 여기 채무부담 요거를 싹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세 내면 되니까 저는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부모 마음 입장에서는 그 채무를 또 자녀가 갚아야 되니까 좀 그러겠지만, 아니 나는 늙고 병들었고 이제 이미 자녀는 이제 한참 이제 클 나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직 제가 부모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 받고 두 번째 케이스 받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3억 내는 것보다 두 번째 케이스 가가지고 비과세 내버리니까 7,600, 거의 한 4분의 1로 그냥 줄어버리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버전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야, 부담부 증여가 좋구나라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막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그 아까 모친 있잖아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 거기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다, 다주택자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럼 이 양도세가 중과가 들어가죠. 중과가. 자, 그럼 중과될 때 어떻게 될지 봅시다. 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 증여인데 A씨가 2주택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된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양도세는 기본세율 20%가 가산이 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 2천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이때 합치면 3억 2,300이 나와서 단순증여 3억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케이스 3번을 좀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 증여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채무 부분 빼고 나머지는 그냥 증여세니까. 그래서 여기가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그냥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양도세. 얘가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그럼 양도세를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례에는 양도 차익만 그냥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밑에 양도 차익 이렇게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아, 이런 기사 없다니까요. 굉장히 이게 그 글 쓰신 분이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 그 독자를 위한 어떤 그 뭔가 공감이라든가 배려하는 게 저는 되게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뵙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 빼는 거잖아요. 양도가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양도가는 넘기는 채무값이에요. 넘기는 채무값. 채무가 얼마예요? 아까 7억 2천이잖아요. 7억 2천. 그래서 이게 전세 7억 2천이 이게 양도가. 취득가 어떻게 하는지 이 취득가가 어려워요. 취득가가 아까 우리 그 꼼꼼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조건에 이 해당 아파트의 당초 처음 취득가가 있습니다. 5억. 이 당초 취득가 5억에서 현재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억 곱하기 12분의 7.2. 5억 곱하기 12분의 7.2. 요거 하면 요게 취득가가 나와요. 이게 이제 비례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 우리 배웠는데. 그래서 양도가 7억 2천, 취득가 요거 계산해 보면은 3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7억 2천에서 3억 빼면은 4억 2천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뒤에는 그냥 계산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기본 공제하고 뭐 빼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장특공 있어 없어요? 장특공 못 받죠. 왜냐하면 중과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2주택 중과기 때문에 기본세율 20% 가산. 만약에 주택이 하나 또 있었다, 그럼 30% 가산. 가지고 세금이 오히려 3억 순수 증여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2주택자 중과라서 그렇지, 만약에 3주택자 중과라면은요, 최소 4,200 더 올라가야 되죠. 20% 가산이 아니라 30% 가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그냥 이거는 세무사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모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대 기준 주택수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까? 남편, 배우자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가끔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으시더라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빠뜨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마지막처럼 케이스 3번처럼 중과가 들어가면 부담부 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증여가 가급적 유리할 수가 있고,
중과가 안 되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증여세와 양도세만 봤잖아요. 이것만 해도 머리가 충분히 아픈데, 야, 이제 또 다크호스, 취득세. 이 취득세가 이제 또 완전 폭탄이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3억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고 공시가 3억 이상이면 일단 취득세 12% 중과라고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12% 때려 맞는 거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공시가 3억 안 넘거나 설령 저거 넘는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면서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한테 직계 비속인가? 나도 헷갈린다. 아무튼 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저거 피할 수 있어요.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취득세. 그래서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고 공시가 3억이면은 이상이면, 초과도 아니고 이상이면 취득세 12%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디폴트로 생각하시고 저게 피할 수 있는 게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배우자 직계 비속한테 넘길 때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직계 비속인지 직계 좀비속인지 솔직히 제가 좀 헷갈려요 지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자겠죠. 직계 비속이 맞겠지 그러면.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주택이라 하더라도 2주택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담부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이게 계약서 작성할 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좀 검토해야 되니까, 법무사님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꼭 이런 법무사님은 좀 취득세 쪽이니까 양도세 쪽은 또 세무사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돼, 같이.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자, 또한 수중자가 아까 사례 같은 경우 자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양도해버리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2월과세가 된다. 2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절세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초 취득가로 돌아가 버려요. 직계 좀비속입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2월과세 적용돼 버리면은 당초 취득가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중간에 증여한 그 효과가 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최소 5년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증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최근 3년간, 4년간.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늘어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소 증여한 물건들은 5년 동안은 묶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시장에 잘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 시 대출이나 보증금,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이 상환 능력을 갖춰서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아들아, 내가 사실 너한테 다 줄 건데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부담부 증여로 하자. 그리고 내가 너 이거 채무 내가 갚아줄게. 따로따로 이렇게 줘가지고 살짝 줘. 네가 찔끔찔끔 줘 갚아라. 근데 아까 7억 2천이었죠. 보증금이. 근데 만약에 자녀 소득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7억 2천을 정말로 갚을 수 있냐라고 이제 세무당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사후관리, 나중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단시간에 갚았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안 갚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순수 증여로 봐가지고,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성년자한테는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상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중자의 현금 유동성, 현금도 많이 없는데 언제서 취득세, 요즘엔 취득세가 진짜 폭탄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져가고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중자가 조그만 오피스텔이 한 2개가 있다. 그런데 저거 들어가가지고 종부세가 갑자기 3주택 돼가지고 종부세 중과세율 들어간다. 그래 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리고 자산 이전의 목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왕이면은 하나 증여할 때 좀 가급적이면 똘똘한 녀석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단순히 부모 입장에서 본인들 보유세만 줄이려고 안 줘도 될 물건들을 자녀한테 줘가지고 자녀가 저걸 다 떠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세 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는 거죠. 의사결정할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이분이 나왔지? 상 받으셨대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연기도 잘하시고. 자, 부담부 증여 어렵죠. 좀 보시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빨리 드리느라고 좀 이게 말이 빠르긴 했는데, 제가 다른 유료 강의에서도 설명드리는 그 내용의 거의 한 80% 90%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가 좀 잘 돼 있다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 잘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셀프로 뭘 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세금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맡기더라도 내가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지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잘 할 때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들한테 맡겨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관심 갖고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니까, 그거 취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상담 비용은 정말 아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 그 수강생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양도세가 중과냐 아닐 거냐, 이거 대략 계산해 보니까 세금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에서 10%인 500만 원만 쓰시라고. 그냥 500만 원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큰 돈이고 아까우실 수 있지만, 그냥 그 중에 10% 정도 500만 원 써서 상담 받으시고 신고 대행까지 맡겨버려라. 그렇게 해서 나머지 4,500을 세이브하는 게 낫지, 안전하게. 물론 본인이 하셔서 잘 판단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수하면 그 누구한테 그 하겠냐고, 그거를.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깝죠, 솔직히 500만 원이. 근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잖아요. 이걸 재정하기 위해서는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은 손실이 났다고 해가지고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해요. 이게 재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삼각형 맨날 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게 날아가 버렸다. 이걸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더 똑똑해지셨길 바라고요. 제가 좀 올해 2022년 들어서 좀 새롭게 이것저것 하느라고 아마 예전만큼 이렇게 좀 라이브를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약속을 한 멤버십 특강, 그리고 명사초청 특강 이렇게 꾹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회원 같은 경우에 제가 수시로 모집은 해요. 그래서 이제 조건 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수시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하고, 혜택도 당연히 올해 안으로만 들어오시면 일기 혜택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아마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도 달아드릴 건데, 1월 14일 금요일에는 이장훈 세무사님 모시고 토지 증여 관련된 특강 하고요. 그 다음 주 1월 21일 금요일 밤에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멤버십 특강 제가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드리고요. 올해 좀 예전하고 더 다르게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편한 영상 많이 해가지고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까지는 좀 잠잠할 것 같고요. 3월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뭔가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그때 더 많이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좀 더 똑똑해지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지키시는데 도움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